사람이 늙어가며 말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남은 인생을 짐짝처럼 처리당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완벽하게 자동화된 안심 솔루션을 내밀며 건강도 관리해주고 사후 대책도 세워주며 자식들이 당신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도 없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럴 용기가 나나요? 2025년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효도가 조용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신 AI 기술이라는 화려한 외투를 걸치고 안전과 리스크 예방을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세심하고 따뜻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 숨은 키워드들은 이미 본질을 잃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노인을 겁주기에 가장 쉬운 도구이고 기술은 맹목적인 권위로 둔갑하기 가장 빠른 수단이며 효도는 정의하기 가장 어렵고도 상하기 쉬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번져가고 있는 이 신종 효도의 실체를 함께 벗겨보려 합니다. 제 성은 박씨이고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는 저 혼자 키웠습니다. 큰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 다닙니다. 남들은 고연봉에 첨단 기술을 다루는 아들이라며 부러워하지만 정작 한 달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평소 집에는 저와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 지훈이뿐입니다. 녀석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서울 성북동 언덕배기에 있는 3층짜리 낡은 빌라에 삽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좀 가파르지만 저는 평생을 오르내려 익숙합니다. 나이가 드니 가장 무서운 건 몸이 고장 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일이죠.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서 막 된장국을 내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갈게요. 지훈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초인종 소리보다 더 우렁찼습니다. 문 밖에는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허리춤까지 오는 길쭉하고 높은 상자였습니다.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돋보기를 쓰고 송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 박영자. 보낸 사람은 아들 이름 강민석이었습니다. 아빠가 보냈나 봐요.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무슨 건강기기인가 뭔가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지훈이가 이미 상자를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건강기기라니 무슨 기계를 저렇게 요란하게 보낸단 말인가. 상자를 열자 은백색의 매끄러운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대충 로봇 청소기만 한데 위쪽에는 검은 렌즈와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는 LED 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엑스라이프 AI 헬스케어 터미널. 지훈이가 상자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게 혈압 재는 거냐?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지훈이가 쪼그려 앉아 기계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얼굴 스캔하고 심박수 재고 건강 위험도 예측하는 거래요. 아빠 말로는 최신 AI 기술이라던데 저는 AI니 뭐니 하는 건 모릅니다. 그저 기계가 사람 말을 유창하게 할수록 사람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만 느낄 뿐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 모기 소리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어차피 온 거니까. 지훈이가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기계는 금세 작동하더군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엑스라이프 헬스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캔 중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저는 지훈이가 시키는 대로 기계 앞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간호사 말 잘 듣는 환자처럼요. 얼굴 앞으로 붉은 광선이 쓱 지나가더니 기계가 몇 번 윙윙거리고는 스마트폰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지훈이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니까 향후 5년 내 중증 질환 발생 위험도가 72%래요. 지셜?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70이라니. 나는 아직 어디 하나 아픈 데도 없는데. 심박 변이도가 낮고 혈중 산소 포화도에 변동이 있대요. 수면 패턴도 불안정하고 발병 예상 구간은 2년 이내라는데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잠을 설쳤다고 그래. 나 아주 잘 잔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 기계가 괜히 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파란 불빛이 마치 눈처럼 저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계 앞에 앉아있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받으셨어요? 그거 진짜 최신형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긴 했다만 이 기계가 그거 엄청 정확해요. 우리 회사 협력사에서 개발한 건데 양자 연산 기술을 써서 병원보다 더 빨라요.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손 쓸 수 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얘가 나보고 알아요. 저도 보고서 이미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몇 가지 건강 수치가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음 주에 시니어 케어 신탁 설명회가 있어요. 제가 예약해 뒀으니까 같이 가요. 요즘은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죠. 제가 보험 들어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은 제가 내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기계는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 다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나중에 늙어서도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저 묵묵히 기계 전원을 껐습니다. 식탁 위 된장국은 이미 다 식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국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먼저 들어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컵에 두유를 따르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예약 확정됐어요. 민석이는 의뢰 그렇듯 제가 입을 뗄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여의도에 있는 풍림홀이에요. AI 시니어 헬스 신탁 설명회라고 어머니처럼 막 검사 시작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하니? 당연히 가야죠. 끝나면 정밀 분석 보고서도 준대요. 어머니 몸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게다가 자리도 얼마 없어서 제가 아는 사람 통해 겨우 빼둔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제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걸 녀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역 출구에는 민석이가 정장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달리 마치 도시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고 물으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신뢰감이 중요하잖아요. 강연하는 분들도 다 고위급 건강 컨설턴트들이고요. 우리가 빌딩 6층 강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객석의 70%는 노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온 사람, 보행 보조기를 미는 사람, 수첩을 들고 적을 준비를 하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여기 사람들 아주 전문적이에요. 전 벌써 두 번째 듣는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엑스라이프 스마트 시니어 케어 시스템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제시합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흰색 정장을 입은 중저음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을 병원에 모시고 갈 시간이 있습니까? 무릎이 쑤신다는 하소연을 들어줄 인내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향후 5년 돌봄 계획을 세심하게 짜줄 여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만약 그럴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질병이나 죽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AI 모델이 예측한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낙상 후 구조 요청 불가. 응답 없는 가족. 과거에는 사람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기술에 의지해야 합니다.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며 원격 조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우리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방하라는 겁니다. 아직 손 쓸 수 있을 때 선택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옆집 노인네가 넘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갔잖아. 그래서 나도 가입하기로 했어.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부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에 발맞추어 저희 엑스라이프는 AI 장기 요양 스마트 신탁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가족이 협동 관리하고 어르신이 시스템의 실행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이며 7년 거치형 신탁으로 의료 보장, 스마트 모니터링, 긴급 구조 서비스가 통합 제공됩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투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오래 살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년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AI에 맡기시겠습니까? 뒷줄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할부도 됩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갈수록 심란해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강사는 연단에서 내려와 파란색 서류 한 장을 제게 직접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건강보고서가 이미 초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승인만 하시면 즉시 건강연동 단계로 넘어갑니다. 종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름은 제 것인데 도장을 찍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마치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냥 서명해요. 난 지난주에 했어.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뭐가 편한데요? 안심이 되잖아. 저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국을 데워왔지만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물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자니 눈앞에 건강 감지기 파란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깜빡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 지훈이가 씻으러 들어가겠다며 제 등을 한번 쓸어주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틀 뒤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말쑥하게 차려입고 넥타이 핀까지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일 처리하러 왔어요. 아들 뒤에는 뿔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김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신탁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라이프 협력사의 재무신탁 설계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AI 분석 결과 여사님의 건강 위험 등급이 적색 경보 구간입니다. 저희는 7년 만기 안심 헬스 신탁 패키지를 시작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시스템이 향후 발생할 고위험 의료 상황을 전적으로 대행해서 처리해 드릴 겁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서명만 하시면 말년이 훨씬 안전해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의 사태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민석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엄마 아프면 저나 지은이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때 가서 돈 깨지는 건 더 무섭고요. 요즘 뇌졸중으로 입원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활치료까지 하면 기본 몇 천만 원은 그냥 나가요. 게다가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되지도 않고요.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전 정말 엄마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서류는 그냥 의향서일 뿐이에요. 정식 계약서는 아닙니다. 김 매니저가 어린애 달래듯 말했습니다. 신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만 밝히시는 거고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작 버튼 누르는 거예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아들을 믿지 못하는 매정한 어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모진 말보다 더 무서운 불효자가 되는 길 같았습니다. 서명해 두시면 나중에 입원하실 때 가족들이 돈 구하러 뛰어다닐 필요 없이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김 매니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입원하실 때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쓱 지나갔습니다. 김 매니저는 잽싸게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시스템 회계팀에서 확인 연락이 갈 겁니다. 신개념 시니어 안전 플랜에 가입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먼저 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갈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상일지조차 제가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임종 직전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저는 싫다는 말할 권리조차 없는 걸까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기계는 제 중증 위험도가 72%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더 위험한 건 눈앞에 서명된 그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거실에 새로운 물건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나 됐습니다. 천장에는 검은색 도면 카메라가 달렸고 현관에는 감지 센서가 내장된 매트가 깔렸으며 화장실 전등 스위치 옆에는 라이터 크기만한 흰색 플라스틱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새벽같이 업체 불러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새 시스템이라면서요. 지훈이가 배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민석이가 또 커피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출근길에 편의점 들르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풀 패키지 기능 다 열어뒀어요. 3개월 무료 체험이니까 써보고 익숙해지세요. 이게 다 날 감시하는 거냐? 제가 천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케어죠, 케어. 아들은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라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동 카메라는 야간 낙상 실시간 알림기예요. 혹시 어머니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면 3초 안에 제 폰으로 알람이 와요. 그럼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저 기계한테 인사라도 해야 하냐?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른이에요. 예전처럼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우린 엄마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서명할 때 들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권 위임 실행. 그 정권이라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샤워하려고 보니
욕실 환풍기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는 작은 액정이 달린 환풍기였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는 내가 언제 바지를 내리는지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할머니, 문 밖에서 지훈이가 불렀습니다. 아빠가 오늘 밤에 원격 간호 시스템 등록해야 한다고 얼굴 등록하래요. 암구호 한마디 해야 불이 꺼진대요. 암구호는 무슨? 할머니가 직접 설정하시래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몇 초 뒤에 대답했습니다. 쳐다보지 마. 지훈이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천장에 달린 감지 센서가 가끔 붉은 빛을 깜빡거렸습니다. 처음엔 녀석도 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녀석은 절대 잠들지 않더군요. 그건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뜬 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릅뜬 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눈. 저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단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스템에 완전히 연동됐어요. 심박수가 이상하거나 수면 중에 깨시면 다 보고가 돼요. 저한테 정기 리포트도 오고요. 너 그걸 매일 본다는 거냐? 자동 알림 설정해 놨어요. 중대한 이상 신호가 잡히면 강제로 보게 돼 있죠. 아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넌 내가 죽을까봐 무서운 거냐? 아니면 죽을 때 귀찮게 할까봐 무서운 거냐? 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은 테크 시대잖아요. 효도라는 게 꼭 매일 옆에 붙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스템을 잘 갖춰서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효도죠. 아시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원격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심장만 잘 뛰고 넘어지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알람만 안 울리면 아들은 제가 잘 지낸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제가 조용히 숨만 쉬다 죽으면 이 시스템은 제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기록할까요? 그날 오전,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지훈이가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가 그 보고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엑스라이프 건강진단 시스템이요.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이런 평가 보고서가 의료적으로 공인된 건지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부엌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긴 의료기관이 아니고 마케팅 회사라는 거죠. 생활 데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확실한 거죠. 잠시 후 녀석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온 지훈이는 제 건강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손자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알아봤는데요. 이 엑스라이프라는 곳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랑 관련된 곳도 아니래요. 그냥 개인 마케팅 회사예요. 생활 데이터로 물건 파는 곳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훈이가 종이를 쫙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고서 그냥 쟤네 기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거래요. 의사가 본 것도 아니고 할머니 실제 병원 기록을 열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스캔해서 나온 숫자로 때려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중증 위험도가 72%라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그 72%라는 거 그냥 평균값 데이터 돌려서 무작위로 추정 치낸 거래요. 할머니 몸 상태랑 상관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게 아니에요. 쟤들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조사했니? 왜냐면 처음부터 이상했으니까요. 얼굴만 보고 뇌졸중 올지 안 올지 맞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걸 핑계로 신탁 서명하라고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이상했고요.
문득 설명회 때 화면에 스쳐 지나갔던 노인의 낙상 사진 아래 적혀 있던 작은 웹사이트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설명회에 나온 전문가들 사진도 다 가짜인 거냐? 지훈이가 고개를 젓더니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수석 의료 고문 장우현 박사라는 사람이요. 이거 외국 이미지 사이트에서 파는 모델 사진이에요. 이름도 원래는 무어래요.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저절로 굴러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빠가 친구 소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빠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회사 동료한테 이거 나중에 대박날 아이템이라고 빨리 부모님들 가입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 위의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라는 상냥한 기계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목소리가 끔찍하게 거슬렸습니다. 지훈아, 제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미를 위해서 이것들 좀 다 알아봐 줄 수 있겠니? 계약서, 시스템, 그리고 저 감시하는 것들까지 싹 다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아낸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다오. 내 아빠 핑계대면서 돌려 말하지 말고. 안 그럴게요. 녀석이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 편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부모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건 아니고 모든 노인이 자식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천장에 붉은 센서를 껐습니다. 나중에 지가 알아서 다시 켜지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탁 계약서 사본을 들고 오후 내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다리에 쏟아지는데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늙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해하지 못하게 써놓은 것이라는 걸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문자 보냈던데 신탁 해지하고 싶으시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저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거 언제 나한테 정권 위임이라고 했냐? 7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건드린다는 얘기 네가 나한테 했냐?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제는 저 믿는다면서요. 하루 만에 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난 의향서인 줄 알았다. 그 김 매니저라는 양반이 분명 그랬어.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안심하시겠어요? 어머니 이제 70이에요. 내일 당장 넘어져서 병원 실려가면 제가 당장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아서 병원비 낼까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좀 알아서 관리해드리면 안 돼요? 관리는 네가 한다고 쳐도 돈은 내 돈이다. 아들이 저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계획 그만두고 싶다는 뜻이다. 엄마는 진짜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나중에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엄마는 지금 제가 사기라도 치는 줄 아시나 봐요. 말을 할수록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회사 일로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가 저 의심하는 것까지 받아줘야 해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 널 의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아파도 저 찾지 마세요.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서 있었고 아들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두 개의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딸 지은이였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들어오자마자 살벌한 공기를 감지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신탁 해지하시겠대. 민석이가 퉁명스럽게 뱉었습니다. 날 못 믿겠대. 지은이가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엉터리라는 걸 아신 거야. 너까지 왜 이래?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그 AI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 우리 회사 제휴사야. 의사보다 진단이 빠르다고. 근데 합법적인 의료기관은 아니잖아. 지은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다 찾아봤어.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은 시스템도 아니야. 엄마 이른이야. 오빠는 엄마가 진짜 병나고 나서야 후회할래? 아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말도 일리는 있어. 근데 오빠, 엄마는 정신 멀쩡해. 치매 환자 아니라고. 그 엉터리 보고서 하나로 엄마 겁줘서 오빠 실적 채우려는 거 아니야.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둘이 싸우면 민석이는 늘 울면서 동생을 쫓아내곤 했었죠. 이제 그만들 해라. 제가 말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변하셨네요. 예전엔 제가 하는 말이면 다 믿으시더니 이제 쟤들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절 사기꾼 취급하시네요. 아들의 눈빛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넌 날 위한다고 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진짜로 물어본 적이 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이 처음으로 내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타인의 시스템, 타인의 계획, 타인의 계산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저는 그저 입력된 데이터 한 줄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지진 전조처럼 고요했습니다. 밥을 퍼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지훈이는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우고 나니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엄마가 서명한 해지 의향서 때문에 가져온 자료예요. 제가 신탁사에 물어봤는데 강제 해지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고 법적 분쟁 소지도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지금 엄마는 단순 변심이 아니에요. 제 신용을 흔들고 계신 거라고요. 아들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는지 아세요? 넌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냐?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다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날 위해서냐? 아니면 잘 관리된 나를 위해서냐?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7년 동안 묶인 돈, 내 전 재산 1억, 그리고 매일 보고되는 내 건강 데이터. 넌 그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난 그저 기계가 빨리 죽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만 들어야 해.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나냐? 아니면 내 돈이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오빠가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거야. 지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넌 빠져.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미래 설계하는 건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능력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 다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진짜 아빠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훈이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EX라이프 장기 요양 신탁 플랜. 작년부터 이미 소비자원에 민원 5건이나 접수된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너 무슨 헛소리야. 아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헛소리 아니에요. 제가 이틀 동안 다 뒤져봤어요. 이거 금융 모델로 포장한 다단계랑 비슷해요. 뒤에 있는 자금 운용사, 홍콩계, 페이퍼 컴퍼니고 금융위인가도 안 받은 곳이에요. 근데 할머니한테 서명하게 했잖아요. 아빠,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민석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고딩 주제에 날 가르치려 들어?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짜 건강 보고서로 할머니 겁주고 가짜 AI 데이터로 감시하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찍어 누르면서 서명하게 했잖아요. 거실에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제가 불렀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네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날 내 인생 계획의 부속품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난 네가 관리해야 할 노후 리스크가 아니라 내 엄마다.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제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어야지. 기계시켜서 밥 먹었나 감시할 게 아니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린 대화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다. 네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을 뱉고 나서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아들과 제대로 상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통보받는 사람이었죠. 의사 말을 듣는 게 습관이었고 아들 말을 듣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신탁은 취소할 거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난 나중에 네가 후회하는 꼴 보기 싫다. 전 후회 안 해요. 아니, 난 지금 후회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늙어서 목소리를 잃는 게 무서운 거다. 민석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난 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 효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이 공간이 다시 가족의 집이라는 의미를 되찾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건강 감지기의 전원을 끄고 신발장 제일 윗칸에 넣어버렸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저와 남편의 옛날 앨범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계가 그곳으로 라는 거요.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업계 표준입니다. 다른 고객, 남들이 서
싫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주 앉았습니다. 녀석은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 엄마가 갑자기 정작 지금의 나는 타는구나. 강요할 수 있겠니?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남한텐 그렇게 못하죠. 그럼 나한테도 그러지 마라. 거실 천장의 선풍기만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마치 공허한 말들이 우리 사이를 맴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목을 가다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회해야 하죠? 만회할 필요 없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건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럼 나중에 또 찾아와도 돼요? 되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들고 오진 마라. 그럼 뭐 하러 와요? 앉아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내 쓸데없는 소리 좀 들어주고 내 아들 학교 얘기 좀 해주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거면 된다. 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세게 끄덕이면 우리 사이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민석이는 저녁을 먹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닫을 때 전보다 조금 더 살살 닫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아들이 언덕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이 빠르진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우리 둘이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를 내어 대화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그 AI 건강 감지기를 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시켜서 분해하게 했습니다. 칩을 빼내고 서버 연결을 끊어버린 뒤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이거 현관 초인종으로 개조해 다오. 그냥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게 할까요? 지훈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만 인사하게 해라. 파란 불빛은 번쩍거리지 말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가 더 이상 저를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계도 저처럼 아무런 선입견 없는 늙은 기계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연불을 밉니다. 시간이 나면 구청 문화센터에 나가 수업을 듣습니다. AI 입문, 탄단과 안전이라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강사는 젊은이였는데 말을 빠르지도 어렵지도 않게 잘하더군요. 첫 수업 때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은 AI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단어 하나면 어르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려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 알아듣는 것과 설명이 불친절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날 노트 3페이지를 꽉 채워 필기해서 집에 갔습니다. 지훈이에게 읽어주었더니 녀석이 딱 한마디 하더군요. 할머니 안 멍청한 거 전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녀석은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가끔 민석이 생각이 납니다. 연락이 끊기진 않았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몸은 괜찮냐고 묻습니다. 답장은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 전화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대신 서명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신탁 해지 후 남은 절차는 딸 지은이가 도와주었습니다. 돈 일부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숫자를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 과제로 시니어 테크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며 저를 인터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똑바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설명해주지 않아서 당한 거라고. 그리고 꼭 이 말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노인을 협박하기 가장 쉬운 도구이고 기술은 권위로 포장되기 가장 쉬운 수단이며 효도는 정의하기 가장 어렵고 상하기 쉬운 것이다. 걱정할 수는 있지만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깨워 줄 수는 있지만 나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나를 돌볼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내가 원한다고 말했을 때뿐이다. 베란다에 둔 백합이 꽃을 피웠습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문화센터 선생님이 보내준 라디오 원고를 듣습니다. 노년층은 AI 발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그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말을 걸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햇살이 참 좋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리지 않고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사과 껍질은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집니다.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도 아니고 무지한 사용자도 아닙니다. 그저 날이 갈수록 더 나다워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강검진이 기술의 진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르신을 통제하는 수단처럼 보이시나요? 부모님을 위해 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일까요? 아니면 은밀한 지배일까요? 여러분은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깊이 고민한 후 내린 결정을 더 믿으시나요? 요즘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술이 넘쳐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사랑의 조언처럼 포장되지만 그 뒤에서 진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되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뿐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의문, 혹은 주변에서 본 사례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밖으로 꺼내 이야기할 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의 시니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